바쁜 당신을 위해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서 좋은 책의 핵심 구절만 뽑아서 요약 리뷰하는 책 요리입니다. 오늘도 시작합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뇌도 커진다. 사람은 몸집에 비교해 큰 뇌를 가지고 있다. 뇌의 용량은 1.3리터, 1.4리터 정도지만 몸무게가 60kg 정도 나가는 다른 포유류는 평균 0.2리터 정도의 뇌를 가지고 있다. 우리 뇌의 용량이 다른 종보다 평균 6배 정도 크다는 말이다. 또 하나 과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상관관계가 있다. 여러 동물의 뇌 크기를 조사했더니 체력이 좋은, 즉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는 동물은 뇌가 크다는 것이었다. 사람처럼 쥐와 개도 체력이 좋다. 그리고 이들도 우리처럼 체중에 비교해 큰 뇌를 가지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몸을 쓸 때 만들어지는 뇌유래신경 영양인자가 뇌를 자라게 하고 뇌세포가 더 빨리 새로 만들어지게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우리 선조 중 더 활동적인 사람은 음식을 구하고 살아남는 데 성공적이었고 따라서 자신의 유전자도 더 효과적으로 전파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신체활동을 활발히 하는 동안에는 많은 양의 뇌유래신경 영양인자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뇌도 더 크게 성장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들 자손의 뇌도 조금 더 커졌고 그 자손 중 신체활동이 더 활발한 사람이 살아남았다. 이들 역시 뇌유래신경 영양인자 덕분에 뇌를 조금 더 크게 키울 수 있었다. 신체활동은 이런 과정을 통해 뇌의 진화와 성장을 이끌어냈다. 한마디로 우리의 지능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활발한 신체활동 덕분이었으니 거기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의미다. 거대한 전환이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앞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신체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추세는 한편으로는 골칫거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현상이기도 하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수백만 년 동안 수렵채집인 생활을 하다가 약 1만 년쯤 전에 농업으로 전환했다. 끊임없이 먹을 것을 찾아 활발하게 돌아다니던 수렵채집인의 생활 방식이 주로 한 장소에 머물러 사는 생활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물론 농부가 된다는 것이 온종일 편안하게 궁둥이를 붙이고 앉아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방랑 생활을 할 때보다는 신체 활동이 줄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시 수렵채집에서 농업으로 전환하면서 일어난 신체 활동의 감소는 우리의 활동 습관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지난 200년 동안의 감소와 비교하면 별것 아니었을 것이다. 불과 20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었고 지금은 디지털 사회로 바뀌었다.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먹을 것을 구하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졌다. 인류의 역사 대부분에서 한때 가장 중요한 일상적 과제였던 신체활동은 이제 대부분이 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요즘에는 식료품 가게만 가면 먹거리가 넘쳐나고 심지어는 문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이 온라인으로 주문만 하면 음식이 집 앞에 배달된다. 절반으로 줄어든 걸음 수가 문제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활동 수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에는 아무리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200년 전의 보통 사람보다 활동량이 훨씬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줄었을까? 그 양을 정확히 짚어내기는 어렵다. 우리 선조들은 만보기가 없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계속 수렵채집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농부의 활동 패턴을 조사해서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다. 아프리카 하드자족은 탄자니아 북부에 산다. 이 부족의 구성원은 1000명 정도고 그중 절반 정도가 수렵채집인으로 살아간다. 이들은 가축을 키우지도 밭을 경작하지도 않으며 영구 정착지도 없다. 그 대신 사냥하고 밤에 묵을 임시 거주지를 지으면서 근근히 살아간다. 이들의 언어는 대단히 독특한데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구어 중 하나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하드자족은 우리 선조들이 1만 년 전에 살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지구상에서 수렵채집인으로 살아가는 최후의 인류에 해당하며 선조들의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연결고리다. 하드자족의 활동량은 얼마나 될까? 부족 사람들에게 만보기를 장착해 조사했더니 남자는 하루 평균 8km에서 10km 정도를 걸었다. 이는 약 11,000걸음에서 14,000걸음에 해당하는 거리다. 우리의 수렵채집인 선조들도 그 정도 걸었을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럼 농부들은 어떨까? 여기서는 200년 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농경사회를 이루어 사는 미국 아미시 사람들을 참고했다. 아미시 사람들은 현대 문명이 제공하는 모든 편의시설을 포기하는 삶을 선택했다. 이들은 텔레비전, 인터넷, 전기 등과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 이들의 운동량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남자는 하루에 18,000걸음 정도를 걷고 여성은 하드자족의 여성처럼 그보다 덜 걷는다. 현대의 미국인과 유럽인은 평균 약 6,000걸음에서 7,000걸음 정도 걷는다. 비교해보면 하드자족과 아미시 사람들은 요즘의 서구 사람들보다 약 2배 정도 많이 걷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렵채집인 사회에서 현대 문명 사회로 전환하는 동안 활동 패턴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우리가 농경 사회로 전환하고 난 후에 흐른 1만 년의 세월이 영겁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다. 우리가 농부로 보낸 기간은 인류 전체 역사의 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로 흐른 대략 200년의 시간도 참 긴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다. 1800년대는 분명 먼 과거였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의 역사를 24시간으로 압축하면 우리는 오후 11시 40분까지 수렵채집인으로 살아왔다. 산업화가 된 것은 오후 11시 59분 40초, 즉 자정에서 불과 20초 전이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하는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것은 11시 59분 59초, 자정에서 1초 전이었다. 다른 종이 발달에 나오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진화에 아주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분명하다.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면 1만 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그 말의 의미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100년 전, 1000년 전, 심지어는 1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유전적으로 대부분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해보자. 기본적으로 인류의 역사에서 찰나에 불과한 기간에 우리는 신체활동 요구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생활 방식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이것을 인간이라는 종이 발달해온 진화 과정과 비교해보면 생활 방식의 변화가 우리 몸과 뇌의 진화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진화는 1만 년 정도의 단위로 아주 느리게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 방식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과 뇌는 여전히 사바나 초원에 살고 있고 농부보다는 수렵채집인에 가깝다. 이 사실을 지금까지 이 책에서 읽은 내용과 함께 고려해보자. 우리 뇌는 운동을 통해 강화된다. 운동은 스트레스와 걱정을 줄이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운동하면 창의력과 집중력이 높아지며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불안과 슬픔이 찾아오고 정신이 산만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문제 중 상당수는 신체 활동의 부족함에서 왔다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와 보조가 어긋나 있다. 신체 활동이 그렇게 이롭다면 우리는 대체 왜 게으른가? 우리 몸과 뇌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활동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는 점은 분명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더 게을러졌다는 점은 참으로 역설이다. 밖으로 나가 산책이나 달리기 하는 것이 그리도 이롭다면 그냥 소파에 들어 누워 감자칩을 집어먹으며 텔레비전이나 보는 것이 왜 그리도 기분 좋을까? 그 이유는 인류 역사 대부분이 요즘처럼 칼로리가 넘쳐서 고민이 아니라 부족해서 고민인 시기였기 때문이다. 수렵채집인 시절 선조들에게는 칼로리가 높은 먹거리가 귀했기 때문에 음식이 생기면 다른 누군가가 훔치려 들기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는 것이 나았다. 칼로리가 풍부한 음식이 맛이 좋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 뇌가 음식을 남김없이 먹어치우게 해서 에너지 저장고를 채우려는 것이다. 요즘에는 초콜릿이 든 상자를 받으면 하나만 먹고 나머지는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먹으라고 가르치지만 사바나에서 살던 우리 선조들에게는 달콤하고 칼로리가 풍부한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를 만났을 때 하나만 따먹고 나머지는 나중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그리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 소중한 칼로리의 원천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자리에서 모두 먹어치우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었다.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는 남들이 다 따먹어서 모두 사라질 테니까 말이다. 그런 욕구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예를 들어 초콜릿이 든 상자를 마주하면 우리 뇌는 이렇게 속삭인다. 하나도 남김없이 지금 당장 먹어치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먹어버릴 거야. 내일도 칼로리가 필요할 텐데 내일은 먹을 것이 없을지도 모르잖아. 우리가 초콜릿 상자를 통째로 비우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 몸의 에너지 비축분은 얼마나 채워넣는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에도 연관되어 있다. 기근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비축분을 최대로 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비장의 카드였다. 이는 노력을 최소화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보존하여 궁핍한 시기를 헤쳐나갈 때 도움을 받으려는 내면의 욕구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면서 달리기나 산책을 취소할 궁리를 할 때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수렵채집인 뇌가 움직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중인 것이다. 그냥 앉아서 에너지나 아껴. 먹을 것이 없을 때가 되면 그게 도움이 될 거야. 그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질 테니까. 라는 것이 뇌의 논리다.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엄청난 기술 발전 덕분에 인터넷, 스마트폰,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집에서 주문해 먹을 수 있는 배달식품 등 갖가지 상품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가 살도록 진화해온 삶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생활이 더 편리해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초조하고 불안하고 불행해졌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왜 정신적 기능에 문제가 생길까? 여기서도 역시 그 해답은 과거에서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뇌는 1만 년 전 선조들의 뇌와 똑같이 생겼다. 선조들은 마라톤 경주를 하지도 않았고 수영복 입을 계절을 대비해 몸을 만들려고 따로 운동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 몸을 활발히 움직였다. 먹을 것을 찾고 위험으로부터 달아나고 새로 살 곳을 찾기 위해 달리거나 걸었다. 뇌는 몸을 움직이면 도파민을 분비해서 기분이 좋아지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사냥하면 생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거기에 덧붙여 우리가 위험을 피해 달아나거나 정착할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면 생존율은 더욱 높아진다. 지난 1만 년 동안 뇌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뇌는 프로그램된 대로 비슷하게 행동한다. 우리가 선조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었던 행동을 하면 뇌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자극하려고 좋은 기분으로 보상해준다. 달리기나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뇌는 그 활동을 먹을 것을 찾아 나섰거나 살만한 더 좋은 장소를 찾아보러 다녀온 것으로 해석하고 행복한 느낌으로 보상해준다. 건강 잡지에서 운동이 몸에 좋다는 글을 읽었기 때문에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이 분비되는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뇌가 생존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는 것이다. 몸을 별로 쓰지 않을 때 게을러진 데에 대한 죄책감으로 심리적인 벌을 받는 이유도 이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온종일 앉아만 있었으니 먹잇감도 사냥하지 못했고 새로 살만한 장소도 찾지 못했다. 앉아만 있는 것은 생존에 결코 유리했던 적이 없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몸을 움직이지 않은 날은 찝찝한 기분이 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체 활동이 우리의 지적 기능을 강화해주는 이유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선조들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는 정신 집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사바나에서 사냥감에 몰래 다가갈 때는 정신을 집중하고
사냥감의 사소한 움직임에도 반응할 수 있어야 사냥 성공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집중력이 더 좋아지는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운동은 기억력도 향상하게 해준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까? 아마도 움직였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환경을 보았다는 의미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는 특히나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자리에 앉아서 계속 머무르면 뇌는 우리가 그 어떤 새로운 것도 경험하거나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력을 향상할 필요도 없어진다. 우리 뇌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새로운 것을 경험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스크린을 바라보는 것을 새로운 경험이라 여기지 않는다. 지금 세상은 뇌가 감당하도록 진화된 세상과 다른 모습이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뇌는 신경 쓰지 않는다. 뇌는 아직도 사바나에서 사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 뇌를 실제로 사바나에 사는 것처럼 취급해주면 더 잘 작동할 것이다. 물론 뇌 성능과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방식과 환경 변화가 운동 부족만은 아니다. 환경오염, 도시화, 현대적 식생활, 완전히 다른 사회적 구조 속에 살게 된 점 등도 모두 작용한다.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관점에서 모두 신체활동 부족은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우리가 도시 생활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 사냥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몸을 더 움직일 수는 있다. 신체 활동을 더 활발히 함으로써 우리 뇌가 대처하도록 진화해온 삶으로 한 걸음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뇌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보상해 줄 것이다.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 속에 살면서도 무언가 빠져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런 느낌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가 적응하도록 진화한 삶에서 한참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불과 몇 세대 만에 변한 생활 방식은 우리에게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장점을 안겨주었다. 늘어난 수면만 보아도 그렇다. 반면 우리는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집중력 장애에 빠지는 경향이 생겼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 뇌가 현재 생활 방식에 맞게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체 활동을 조금 더 활발하게만 해도 이런 병폐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달리기만 하면 모든 정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규칙적인 테니스 경기 참여가 모든 정신과 약물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금만 더 운동하면 더 건강해진 기분이 들고 정신적 기능도 더 좋아져 얻을 것이 많다는 의미다. 무기력하고 스트레스 받는 기분이 들 때는 약만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덮어놓고 가정할 게 아니라 자신의 생활 방식에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이다. 사람에겐 걷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 내가 이 책을 읽고 있다면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운동이 정말 그렇게 좋다면 분명히 누구나 그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지 않았을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나 커피를 마시면 기운이 난다는 사실만큼이나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할 것 같다. 나는 우리가 신체 활동이 뇌에 얼마나 좋은지 항상 알고 있었지만 지난 150년 동안 그것을 잊고 지냈다고 믿는다. 사람에겐 걷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 라는 말은 건강 잡지에 나오는 틀에 박힌 문구가 아니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2500년 전 사람이고 현대 의학 기술의 도움도 없었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고 있었다. 지난 150년 동안 우리는 백신에서 시작해서 항생제, MRI, 분자 표적 항암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안겨준 놀라운 의학적 발전을 경험했다. 이 놀라운 발견들이 일어나는 동안 예전에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실패한 이론으로 느껴지게 되었다. 우리는 몸과 뇌의 가장 중요한 약이 신체 활동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변화가 찾아올지 모르겠다. 최근 연구를 통해 히포크라테스의 오래된 현명한 말이 옳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달리기 하면 정신이 업그레이드 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얄궂게도 마치 역사가 우리에게 안가품하는 듯한 모양새다. 가장 투박한 형태의 약이라 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바로 가장 최첨단 의학 기술 중 하나이니까 말이다. 운동광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하든 운동은 꼭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하는 이유는 운동광이 되거나 식스팩이 선명한 복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최고의 상태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뇌에 가장 이로운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두뇌 운동 애플리케이션은 수십억 달러 규모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런 것들도 모두 잊어버리자. 모두 소용없는 짓이다. 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영양보조제나 기적의 방법 같은 것들도 깡그리 다 무시하자.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 대신 뇌를 강화해준다고 과학을 통해 분명히 입증된 것에 시간을 투자하자.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게다가 운동은 공짜다. 어디서 무슨 운동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 운동한다는 사실이다. 운동은 기분과 정신적 능력에 즉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그때는 비로소 가장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소파에 드러누워 감자칩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이 뇌 건강의 최고의 처방이라면 나만큼 기뻐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기민하고 행복하고 집중이 잘 되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인지훈련 방법이나 영양보충제가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것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분명히 밝혀졌다. 우리 뇌는 몸을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뇌는 몸을 움직일 때 훨씬 더 잘 작동할 것이다. 지금까지 뇌는 달리고 싶다. 안데르스 한센치음, 김성훈 옹김중에서 함께했습니다.